거기 보면은 작가가 이 사람이고 누룩이라는 작품인데 일단 이 사람 들어본 적 있어?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봐요? 네. 자, 요 시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랑 관련돼 있냐? 민주화나 혹은 어떤 국민과 관련된 어떤 자유랑 관련된 그런 시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랑 관련한 특히 이 사람이 지은 시들 중에 얘랑 관련되어 있는 소재들이 좀 있어. 관련되어 있는 주로 많이 나오는 소재가 뭐냐면은 이제 풀, 뭐 아니면 봄. 다 약간 어떤 느낌이야? 풀은 약간 민초? 민초 너무 싫어. 아, 민초파니? 아, 죄송합니다. 취향 존중해드려야죠. 그쵸? 제 고객님인데 좀 존중해야죠. 아무튼 간에 풀이고 그 다음에 봄에 대한, 그러니까 봄을 소재로 한 부분도 나와요. 그럼 봄은 보통 이제 뭐랑 관련돼 있을까? 민주화랑 연결시킨다면 자유, 그치? 자유랑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정적 현실에서 벗어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아무튼 특히 우리 풀 같은 경우는 이 시인 말고도 다른 이제 시에서도 자주 나오죠. 고전시가에서도 뭐 이런 뭐 이제 관동별곡에서 음의 이온 풀을 살려내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래서 선정에 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고 아무튼 뭐 그런 것도 나오는데 자, 여기서 누룩이라는 거 누룩 혹시 아세요? 누룩이 어디다 쓰는 거야? 맞아요. 술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술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통해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술이 어쨌든 간에 뭔가의 완성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술이 아니었던 게 누룩을 통해서 술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뭐가 완성이 되느냐? 요거예요. 민주화, 어떤 자유. 요걸 다른 말로 좀 더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누룩에 인해서. 그럼 여기서 누룩도 마찬가지 누구? 그렇죠. 시민 혹은 뭐 국민 혹은 백성이 되겠죠.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이 누룩이 저항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진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성분은 이 부분이랑 민주화 이런 부분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재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소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어차피 시에 그런 소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자,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자, 일단은 요 행위부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누룩이 뜨는 이 행위가 뭘까요? 누룩이 뜨는 거예요. 왜 또? 술 빚을 때 생각하면 발효하려고 이게 되는 거죠. 그죠? 발효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관념으로 얘기하면은 여기에 누룩이 뜨는 거는 발효 과정. 그러니까 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 민주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얘는 뭐야? 누룩이 이렇게 뜨는 이 행위 자체는 뭐로 보시면 되냐? 일종의 민중의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알겠느냐라는 부분은 일단 네모 쳐주시고요.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자, 그러면 거기서는 지금 뭐야? 알겠느냐? 자, 일단 드러난 특징 첫 번째 볼까? 알겠느냐? 의문형 어미, 그죠? 의문형. 의문형. 종결 어미에 반복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요건 또 뭐냐면은, 두 번째는 뭘까요? 자, 민중들이 저항을 하고 있다는 걸 너는 알겠느냐라는 얘기는 뭐야? 뭔가 이 청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부분이겠죠. 그죠? 청자에게 깨달음.
자, 지금 청자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넣어줄 수 있겠죠. 말을 꺼내는 방식. 어디냐면 167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자, 밑에. 저 혼자 무력하게 부대끼고 부대끼가다가, 참자, 누가, 누르기, 그죠? 근데 여기 포인트 하나 나왔죠? 무력하다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무력하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어디 한 군데로 나자빠져 있다 또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뭘까? 무력하고 나자빠져. 지금 누르고 일단 뭐 했어? 의인화를 시켰죠. 맞죠? 누르고 의인화를 시켰어요. 누르고 의인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가, 자, 그럼 이렇게 민중들이 이렇게 무력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뭐야? 부정적인 현실에서 이제 지내다가 뭘 만나서? 밑에 알맞은 바람을 만나. 자, 여기서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바람을 만나게 되면서 그 밑에 살며시 더운 가슴, 살며시 더운 가슴을 이제 얻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요거를 조금 더 변형을 해보면은 어떤 정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바람을 통해서 어떠한 정신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뭐야? 자, 이 바람은 이런 부정적 현실에 있었던 민중들이 정신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바람은 각성을 하게 되는 어떤 소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표면적인 걸로 보시면요. 자, 우리가 술을 빚을 때 당연히 누룩을 넣고 이런 상황이지만, 자, 여기에 그 외에도 조건들이 있겠죠. 습도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할 거고, 뭐 물도 이제 물의 질도 중요하겠죠. 어떤 종류의 물을 쓰느냐에 따라 술이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 바람도 술이 알맞게 있게 하기 위한 어떤 소재라고 보는 동시에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이유라면은 요런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한 거겠죠. 이해됐어? 어렵지 너 지금? 일찍 와. 일찍 오시라고. 일찍 오면 되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저도 한 7분 늦었죠. 이 친구 한 10분 오고 10분 정도 10분에 왔죠? 10분쯤에 왔죠? 내가 도착할 때 7분이었는데 너 없었어. 그냥 10시에 수업이 개쌉 애완가? 이런 느낌인가? 근데 너는 내가 봤을 때 11시에 수업을 해도 11시 20분에 오이 새끼야.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인정? 클리닉 때는 개새끼 2시 반에 온다면서 2시 반이었어요? 죽여버릴까 진짜. 내 퇴근을 좀 도와달라고. 응? 너가 일찍 오면 난 빨리 갈 수 있단 말이야. 내 퇴근을 도와주세요. 네. 안 그래도 좀 힘든데 도와주세요. 자, 아무튼 간에 또 밑에 뭐가 있냐. 자, 그 밑에도 이제 살며시 더운 가슴 그 사랑을 알겠느냐 부분은 아까 요 부분이랑 그대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오가는 발길들, 뭐 이거 누르게 발길들이겠죠, 그쵸? 근데 여기 멈추어. 자, 여기에 멈추는데 여기가 어떤 공간이냐? 밑에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라는 공간은 뭐야? 여기에서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울고 있는 이 공간, 여기는 그럼 어떤 공간이냐? 부정적 현실과 연결이 가능하겠죠? 부정적 현실. 부정적 현실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서도 찾는 길임을 엄동설한 칼별은 알고 있나니. 자, 여기서 일단 지 혼자서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밑에 여럿이서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자, 혼자만 찾는 길이 아니고요, 여럿이 찾는 길이래. 뭐가? 그렇죠. 자유와 관련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민주화랑 관련되어 있는 거. 이게 나 혼자만 찾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 모든 시민들이 같이 원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뭐가? 자유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엄동설한 칼별이라고 했으니까, 자, 엄동설한이면 당연히 이것도 부정적인 현실과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맞아요? 추운 거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칼별이라는 게 나왔는데, 칼별이라는 거 여기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자, 딱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해 보자. 플러스적일까 마이너스적일까? 플러스? 너는? 자, 왜? 자, 플러스인 이유는? 플러스인 근거. 천이 플러스라고 한 근거가 뭐야? 응? 아직 칼별만 가지고 보면 돼. 그러니까 어떤 걸 지금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 지금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채원이 같은 경우는 별만 가지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고, 맞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부정적 현실에서의 별이면 이거 희망이랑 연결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동준이 같은 경우는 칼에다가 조금 더 포커스를 두신 것 같아. 맞아? 칼이니까 뭐 날카롭고 막 이러니까 좀 부정적인 그 측면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신 것 같아. 그죠?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얘는 플러스적인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정적 현실 속에 있는 누가 안다는 거야? 칼별이 안다는 거잖아. 그죠? 칼별은 알고 있다. 누가? 이런 희망인 거잖아. 우리가 보통, 얘는요, 부정적 현실 같은 경우는 보통 춥거나 혹은 어둡거나, 요런 이미지가 많이 나오죠. 그죠? 부정적 현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별 같은 경우는 뭐야? 희망 혹은 뭐 따스한 그런 이미지가 나오기도 하고, 혹은 반짝임. 자, 이런 이미지에서 그 다음에 이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반대로 보셔야 돼요. 알겠죠? 요거 때문에 요게 실제 문제에서도 요런 식 이게 부정적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부정적인 선지로 나와가지고 헷갈렸던 부분도 있어요. 여기 문제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계속 이어서, 자, 밑에 무릎팍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 자, 요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무릎팍 으깨져도 그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 마이너스라기보다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자, 으깨져도 가슴이 피어난다는 거잖아. 맞죠? 그럼 뭐야? 민중의 희생이라고 보면 돼요. 민중의 희생 혹은 혹은 저항. 그러니까 이런 희생과 저항 속에 나타나는 뭐가 된다는 거야? 정신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석 가능하니?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무릎팍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 그 가슴 울림 들었느냐? 자, 거기는 뭐 청각적 심상 연결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자, 이거는 표면적으로 얘기하면은 술이 익는 과정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다림은 뭐랑 관련돼 있을까?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민주화. 그쵸? 혹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삭고 사가 부서지는 일 보았느냐? 자, 삭고 사가 부서지는 일은 이것도 마찬가지 뭐랑 연결이 가능해? 민중의 희생과 연결되겠죠. 그쵸? 맞아요? 실제로 몸이 부서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실제로는 뭐야? 누르기 이렇게 하는 거잖아. 동균이 앞에 부분은 영상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도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 자, 여기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이죠. 아까랑. 그죠? 희생. 그죠? 그래서 여기 돼서 우리 고향 좋은 물 만나면, 자, 약간 여기서도 뭐랑 연결되는 거야? 이 물 뭐랑 연결될 것 같아? 뭐라고요? 궁금해. 뭐라고? 물이 우리가 좋은 물을 만나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떤 부분이랑 유사한 거야? 여기는 그치, 바람과 유사한 거죠. 그죠? 각성을 할 수 있는 소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그 다음 밑에 덩달아서 함께 끓는 마음을 알겠느냐. 자, 거기 밑줄 쳐보자. 덩달아서 함께 끓는 마음. 요건 어디랑 연결이 될까? 지 혼자서 찾는 것이 여럿이서도 찾는 길. 요 부분이랑도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 같이 뭘 하게 된다는 거야? 다 같이 저항을 하게 된다는 얘기지. 많이. 그 다음 밑에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희생을 통해서 계속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지금 감춰둔 누룩이 뜨나니. 자, 일단 앞에 뭐야? 이거 무슨 법? 예? 감탄법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영탄법이죠. 영탄법. 네, 영탄법입니다. 영탄적 표현 아니고 영탄법이에요. 그러면 이 감춰둔 누룩이 뜬다는 건 뭐야? 이제 민중이 저항을 하고 있으니 밑에 냄새 퍼지나니. 냄새가 퍼진다는 건 뭐야? 새로운 시대가 찾아온다는 얘기지. 이 냄새가 퍼지면서 발효가 되면서 술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해됐죠? 이해됐어?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요, 요 부분, 요 내용은 일단 작가가 여러분들이 보셨을 확률이 59,000%예요. 자, 여러분들이 작가 이름은 까먹었겠지. 근데 작가가 지은 작품은 알 거야. 물론 여기서 요거는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접했던 작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떻게 제목을 얘기해 줄까요? 내용을 얘기해 줄까요? 내용을 먼저 얘기해 줄 테니까 제목을 맞춰볼래요? 우리도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담배나 피우며 앉아있는 뭐 이런 거 있잖아. 알아 몰라. 담배밖에 모르냐? 이거 뭐냐면 저문강에 삽을 씻고 요 작품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보통 이제 저문강에 삽을 씻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요쯤 된단 말이에요. 1970년에 요때 산업화랑 관련돼 있는 거. 요거랑 관련해서 이제 시들이 나오는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 얘가 말하는 요 산업화 부분도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부작용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 현실과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 이제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른, 그쵸, 강을 건너면. 이 새끼 강 존나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너무 쉽게 나왔어. 뭐가? 이 어른 강에 대한 이미지 벌써 나왔죠? 뭐야? 이건 뭐로 보면 돼? 부정적 현실을 보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현실을 살며 라는 뜻으로 파악이 가능한 거죠. 자, 이제 내용 봅시다.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 얼음을 깬다. 대충 보니까 뭐야? 얼음을 깨고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야? 얼음 강에서 얼음을 깨고 있어. 부정적 현실을 뭐하고 있어? 그렇죠. 저항이죠. 저항이에요. 얼음을 깬다라는 의미는 저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에는 얼음물. 뭐 얼음물은 부정적 현실이 있으니까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뭐야? 깰수록 청청한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을 하면 할수록 청청한 소리가 난다고 했으니까 뭐야? 여기서의 이 화자는 얼음을 깨는 행위를 상당히 뭘로 보고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여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밑에 강이여 우리가 이룰 수 없어 물은 남몰래 소리를 이루었나.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뭘까? 일단 강이여를 포커스로 볼게. 예?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게 있어. 누군가를 부르는 표현이에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표현. 이거 뭐라고 했었죠? 너 몰라? 우리 수사법 해야 돼? 처음부터 해줘. 번호법 뭔지 알아? 뭔데? 뭐?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그게 뭔데? 돼지야? 아, 돼지 먹고 싶네, 갑자기. 자, 다시 얘기할게요. 이 도노법이라는 게 되게 간단한 거야. 이름으로 부르는 표현. 오케이? 여기서 강의어라고 했잖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표현이에요. 이해됐어요? 동의됐어? 오랜 연애하지 마. 어? 오랜 연애하지 마. 그거 그럴 때 아니야. 자, 왜 이미 반배정 받아서 이미 보셨어요? 왜 이미 스캔 한번 하셨나요? 난 얘랑 썸 탈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건 졸라 부러워. 자기가 좋아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은 이루어진다라는 게 존나 부럽다. 네 얘기하는 거야. 아, 나 얘 딱 픽 하면은 그냥 바로 여자친구 사귀는 거 아니었어? 난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능력자네. 저는 안 됐거든요. 저는 좋아하는 족족 존나 차여가지고. 좋아하는 족족? 이 사람은 나한테 이미 호감이 없는데 괜히 내가 좋아하죠. 이러면 이제 그냥 고백 공격하다가 이제 좆되는 경우가 존나 많죠. 이제. 중학교 때도 이제 제 중학생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약간 벽치기 같은 거 막 그런 거 좀 유행해가지고 존나 그지랄 떨다가 진짜 처참하게 개 발렸죠. 처참하게 발렸어요. 부럽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군가한테 막 아무리 좋아해도 이제 고백 안 해요. 예. 고백 같은 거 안 합니다. 해봐야 이제 차이거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안 합니다. 안 한 지 좀 오래됐어요. 저 중학교 이후로 고백 접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여태 혼자 살지는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근데 이 정도인데 혼자 어떻게 있었겠지. 안 믿네. 자, 아무튼 어디까지냐? 아까 강의어 얘기했을 때 도노법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 도노법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 이름을 부른다는 행위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뭐랑 같이 동반이 되냐면 의인법이랑 같이 동반이 되는 거야. 왜? 애초에 얘를 사람 취급해줬잖아. 그죠? 그럼 도노법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보통 의인법도 같이 나와요. 의인법도 같이 나오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볼 수 있어. 우리가 선지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대상에 뭘 부여해? 인격을 부여하여. 그러면서 뭐 정사를 강조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선지. 이런 느낌 아시죠? 예. 처음 들어봤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이제 강의어 우리가 지금 이룰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 거야? 억압된 현실 속인데 여기 있는 안에 물은 남몰래 소리를 그럼 남몰래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저항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쵸? 많이. 그 다음에 이 강을 이르는 물소리가 자 여기서 이 물소리는 아까 저항이라고 말씀 잠깐 드렸는데 자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냐 겨울에 죽은 땅에 목청을 트고 자 거기 밑줄 보자. 죽은 땅에 목청을 트고 그 다음에 밑에 이 나라의 어린아이들아 물은 또한 거기 밑줄 이 땅에 풀잎에도 운다 라고 돼 있어요. 거기부터 밑줄. 그러니까 이 물소리를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부정적인 현실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풀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풀은 우리가 뭐랑 연결된다고 했죠? 보통 시민, 국민, 그치? 우리 여기 있는 국민들한테 뭘 해주고 있다는 거야? 아시드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이 누구한테도 영향을 준다는 거야? 이 국민한테도 뭘 준다는 거야?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부정적 현실 속에 억압된 현실 속에 사는 이 국민들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겠지.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물도 그렇고 아까 저기에서의 물도 그렇고 둘 다 뭔가 일종의 각성의 소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연결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얼음을 깬다 라서요. 얼음을 깬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럼 이건 뭐의 반복이에요? 식구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쵸? 그 다음에
얼음을 꺼서 얼음을 꺼서 꺼내서로 보시면 되겠죠. 꺼내서 물을 마신다. 이거 자체가 저항을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밑줄 스스로 흐르는 강을 이루고, 자 이건 뭐야? 우리가 뭘 회복한다? 자유를 회복한다. 스스로라고 했으니까 자유를 회복하고 물이 제 소리를 이룰 때까지 우리가 자유를 제대로 부르질 수 있을 때까지 아이들아, 여기 부분은 민중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됐어요? 확실히 이제 아침 수업이라든지 이제 점점 하품이 심해지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들이 3월 되면 어쩌려고 그래? 3월 되면 더 심해질려나? 3월 돼서 이제 학교 다니니까 존나 힘드네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딱 보입니다. 딱 볼게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일어나냐? 자, 1번 문제 봅시다. 자, 1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가는 나와 달리 의문형 종결어미를 반복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자, 무슨 포인트를 봐야 돼? 의문형 종결어미 포인트 봐야 되죠. 있죠, 그쵸? 뭐 있었어? 알겠느냐, 들었느냐, 뭐 이제 알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쵸? 그 다음에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고 있니?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봐야죠. 네, 누구야? 민중의 속성이잖아. 그럼 민중이 지금 깨달음을 유도한다는 얘기는 아직 깨닫지 못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속성을 부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나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화자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나에서 딱히 시간의 흐름에 대한 얘기가 없었죠, 그죠? 시간의 흐름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근데 2번이 정답이고요. 쭉 이어서 볼게요. 3번 가와 나는 모두 의인법을 활용하여 있니? 누룩은 의인법 있는 거 어디 있었어? 아까 제가 봤던 거. 지 혼자 부대 끼고, 그 다음에 나 자빠져, 그 다음에 뭐야? 나에서는 강이요. 여기 있었잖아, 그죠? 맞니? 동의이 됐어? 그래서 이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연결되겠죠? 4번 가와 나는 모두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일단 가에서 뭐야? 알겠느냐라는 부분 여기서 이미 정리 한번 해드렸잖아, 그죠? 그 다음에 나에서는 뭐야? 강이요라는 말을 통해서 이미 청자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거 연결되겠죠? 5번 가와 나는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 감각적 이미지 뭐가 있냐? 감각적 이미지 일단 더운 가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촉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그럼 나에서는 뭐가 있니? 청각적 이미지, 청청한 소리가 난다.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자, 가와 나의 물이 지닌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단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줬어요. 그쵸? 뭐야? 각성과 관련된 소재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가장 근접한 답이 뭐냐? 1번 화자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는 기능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자 2번 다른 대상이 변화하도록 촉발하는 기능, 그치? 각성의 소재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가장 가까운 정답이겠죠, 그죠? 3번 자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성부의 누룩과 정의성의 어른강을 건너면은 모두 억압적 정치현실, 밑줄 쳐보자. 억압적 정치현실 마이너스로 보시면 되겠죠? 그 옆에 뭐야? 새로운 시대가 돌아야기를, 자 그 부분을 좀 플러스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작가의 의식이 담겨있는 작품이다. 특히 이 두 작품에는 자 부조리한 시대의 현실 속에서 핍박받는 민중의 모습, 마이너스적인 민중의 모습을 현상하고 민중의 생명력과 자기희생, 연대의식을 통해 부정적 상황을 밑줄 극복하고자 하는 작가의 기대가 드러나고 있다. 부정적 현실 속에서 저항하고 있다라고 그냥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1번 봅시다. 자, 가의 누룩이 삭고 사가 부서지는 일과 죽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민중의 자기 희생. 맞냐? 썩어가는 거니까 희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니? 2번 나의 죽은 땅에 목청을 트고와 풀잎에도 운다는 민중이 생명력을 회복해가는 과정. 맞죠? 강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준 거잖아, 그죠? 그럼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가의 엄동소란과 나의 얼음물. 이거 대충 나왔네. 무슨 이미지야? 둘 다 부정적 현실과 연결 가능하겠죠? 그럼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 민중이 핍박받던 억압적 정치 현실을 형성하였다.
그다음에 4번 가에 덩달아서와 나의 또한은 모두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는 민중에 거기까지 많이. 자, 근데 옆에 수동적인 속성. 가같이 이제 전파가 되는 거니까 수동적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자, 5번. 가의 냄새가 퍼지는 것과 나의 청청한 소리가 난 것은, 자, 이거는 우리가 뭐랑 연결이 가능할까? 저항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계속 볼게요. 모두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한 작가의 기대가 드러난 표현. 이것도 연결은 가능하겠죠. 보기에 실제로 있었던 부분이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168페이지. 이거는 뭐 아주 쉽습니다. 자,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만한 작품이에요. 바다와 나비 많이 봤잖아. 그치? 청무받침가에서 갔다가 좆됐잖아. 그래가지고 씨발 좆됐네 이러면서 날개 존나 절어가지고 막 오는 거 있잖아. 그거 배웠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근데 이거는 너무 쉬워가지고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그 문학 작품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딱히 지금 수업하면서 한 번도 다뤄본 적은 없는 문학 작품이에요. 초등학교 때 배운 건데, 무슨 약간 좀 인정이 좀 없는, 인정이 좀 사라져가는 그런 현대사회를 비판한 약간 그런 문학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하철 같은 데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 누가 쓰러져도 뭐 알게 뭐야 막 이런 식으로 나왔던 뭐 그런 작품인데 그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배고프네요. 못 먹었죠?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대리만족 할래? 개부럽다. 라면이라니. 아침에 라면이라니. 개부럽다. 거기다가 이제 고춧가루 뿌리고 마늘 넣고 파 송송 뜯고 계란 풀면은 얼마나 맛있게요. 선생님 약간 PC방 라면처럼 약간 조리하다가 면 다 뺀 다음에 계란 다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넣어서 먹거든요. 개 맛있겠다. 거기다 찬밥까지 말아 먹으면 근데 저도 어릴 때는 아침에 라면 먹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왜 맨날 아침에 밥이냐고 라면 해달라고 막 이랬거든요. 엄마한테. 근데 그거 안 하고 막 김치찌개 막 이런 거 해줬단 말이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지금 아침에 라면 먹으면 속이 늙어서. 그래서 뭐 친구 못 먹고 왔어. 맛있는 밥까지 드시고 오셨어요? 개부럽네. 일찍 일어났는데 왜 늦었어? 일찍 일어났는데 왜 늦었어? 효녀네요. 설거지까지 하고 오시고. 어제 근데 어제는 그렇게 막 화를 내시더니. 왜 써야 되는데 안 주잖아요. 몇 살 차이랬지? 5살이요. 5살이면 안 싸울 법도 한데. 아니에요. 저 동생이 8살 차이 나는데. 8살이요? 저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8살 차이 나는데 그냥 진짜 완전 어릴 때나 싸웠지. 완전 뭐 그 아기 때 막 초등학교 때 그때만 잠깐 그랬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나서 그렇긴 한데 근데 아니 굳이 그죠? 조금 더 차이가 났었어야 돼. 차라리 친구가 한 고3이고 대학생이었으면 아예 뭐 볼 일도 없잖아, 그지? 애초에 볼 일이 없으면 싸우질 않습니다. 원래 다. 별로 안 싸우는. 학교에 있을 때? 학기 중에는? 학기 중에는 그쵸. 볼 일이 없으니까 안 싸우게 되죠. 그쵸. 원래 그래요. 자주 보게 되면은 자주 싸우게 됩니다. 그쵸? 자주 보면 같은 방 앉았다고 이렇게 좋아하시던데. 뭐 원래 막 같은 학원도 다닐 뻔했다고 막 맞냐? 내가 대충 썰은 들었어요. 대략적인 썰은 들었어. 대략적인 썰. 근데 뭐 정확히 본인이 여자친구 있는지 없었는지는 몰랐고 뭐 같이 들어올 애가 있었는데 안 왔다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래서 학원이든 어디든 학교든 학원이든 뭐 어디든 간에 그 집단 내에서 커플을 하는 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인원수 적을 때는 진짜 좋지 않습니다. 정말 좋지 않아요. 둘 다 파국이야. 예. 저희 학교에서 하는데 응. 야 8번에 누구랑 7번에 누구랑 사귀는데 이러면 몇 대를 아니야 8번에 누구랑 6번에 누구가 사귀는 거였어 이러면 와, 아찔하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남자가 별로 없으니까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 거의 난 모르겠다. 하긴 그러네. 비율이 어느 정도 돼? 남자가 한 2 정도 돼? 한 반에 25명 정도 있으면 남자가 5명 정도 있어 어. 20명이 여자가 5명이 남자 그러니까 4대 너 공부해서 전학 갈래? 남자 10명? 근데 그게 전혀 개꿀이 아닌 건 알지? 그게 전혀 개꿀이 아니야. 그게 무서워. 저는 이제 여자 많은 곳 좀 무섭습니다, 이제. 제가 어쨌든 여초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가 더 많은 그런 대를 이제 다녔고, 거기에 나왔기 때문에, 별로 이제, 저는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웬만하면은 말도 잘 안 겁니다. 예. 진짜 말 트는데 한 6개월, 1년 걸렸어. 진짜 명인에서도 그 정도 이제 1년 동안 인사만 하고 다니다가 거기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거기 수학 선생님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통해서 이제 말을 트게 된 건데 어떻게 저희 인사한 지 1년 만에 말 텄다고 그러니까 저 원래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 친해지면은 사실 그렇게 좋을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이제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막 CC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둘 다 파국인 거야. 본인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불편할 거야. 왜? 이미 공식적으로 모였어. 얘 전 남친은 얘였다. 나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죠? 서로 곤란하단 말이야. 나는 나름대로 더 자유로운 연애를 하고 싶은데, 씨발, 그게 안 되네. 그래서 지금 뭐야?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라 각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각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각 보고 있어야 되는데, 걔 때문에 이제 뭐야? 이거 좆된 거 같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 공식 커플이 있었는데 그래, 공식 커플이 있었지만, 1학기 지나고 여름방학 지나면서 헤어졌더라고요 파국이다 가는 거잖아. 파국이다. 그거 어떻게 보고 다닙니까? 파국이에요. 예. 아주 좋지 않습니다. 예. 좀, 화이팅 하시고요. 예. 화이팅 하시고. 그럼 뭐, 25명이라고요? 잠깐만, 그럼 35명이야? 총 조원이? 그래도 꽤 있네? 생각보다. 그지? 반당 원래 한 20몇 명 있지 않나? 그렇지 않나? 저희는 25명 빠지면서 줄어드니까 할만해. 또 이제 또 거기 남자 중에서는 이제 너가 그렇게 생각하겠지. 난 그래도 여기서 그래 제일 잘생겼겠지. 내가 뭐 피지컬도 뭐 이 정도 키면 되고, 뭐 180 가까이 되는데 뭐, 그래서 이제 나쁘지 않고 뭐, 내가 이 정도 키에, 딱 이 정도 얼굴에, 딱 이 정도 말빨이면 내가 집에 답답 가능이지 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 혼자만의 생각. 절대 꺼내지 마, 알겠지? 절대 꺼내지 마. 절대 꺼내면 안 돼. 아니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꺼내지는 마. 이거는 나니까 할 수 있는 말이야. 나는 그냥 어쨌든 여기서 제3자니까 그냥 막 던질 수 있는 거지. 너가 그런 말을 하면 이제 바로 파국인 거야, 알겠죠? 좆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예. 특히 이제, 여자가 많은 곳에서는, 네, 진짜. 그러니까 그거는 여자, 남자 불만하고, 보통 여자가 많은 곳에서는 입조심을 해야 돼요. 입조심과 행동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죠? 예습 할 거면은 은밀하게 접근해서 비공개로 사귀돼요. 비밀 연애하자. 비밀 연애. 비밀 연애 하세요. 알겠죠? 꿀팁 드리는 거예요. 꿀팁 드리는 거예요. 절대 공개는 하지 마세요. 절대 공개 연애 하지 마세요. 비밀 연애 하세요. 다 같은 이렇게 집단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 연애가 훨씬 낫습니다. 깔끔하고. 모른 척 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는 이제 너네 둘만 모른 척 한다고 끝이 아니잖아. 그치?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씨발 그래봐. 내가 둘이 모은 척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존나 웃기다고. 일단은 맞지 않아 솔직히. 그치? 우리 둘 당사자는 별로 상관없어 솔직히. 근데 그 옆에서 야 이게 딱 지나가 야 전 여친 같다 딱 그래서 막이 지랄하다가 너 저 당해봤지? 안 당해봤어? 다음에 내가 보면 해줄게.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해줄게. 야 전 여친 지나간다 그러면 근데 애들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놀린단 말이야. 왜냐면 얘네들은 재밌으면 그만이거든. 그냥 놀리면 그만, 재밌으면 그만이거든. 내 알바 아니야, 알바도 이거야. 이제 누가 전 여친이랑 사귀라고 협박했어? 칼로 협박했니? 누카렵 나오는 거야, 누카렵. 요즘 트렌드가 딱 두 가지잖아. 딱 누카렵, 알바는 그거잖아. 그죠? 맞죠? 맞잖아. 그러니까 누카렵이잖아. 이거 전 여친이랑 사귀라고 누가 협박했냐고. 아니잖아. 이제 그렇게 이제 놀림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진 않겠죠. 다행히 같은 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근데 다른 반인데 다른 반 친구가 이제 너랑 친구였던 친구가 이제 널 보면서 이제 전 여친 지나가는 거 딱 봤어. 우와 전 여친이다. 그래서 뭐 일단 진실은 관심이 없어요. 진실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놀림거리만 있으면 돼. 흥미로우면 그만이야. 이 대중심리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본인이 뭐 행동을 그지같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사실 저도 여기에서는 뭐 이제 도영쌤은 원장님은 어쨌든 간에 뭐 얘기를 이제 많이 그래도 나름대로 하지만 저 옆에 계신 또 한 분 더 계시잖아요. 이분과도 이제 인사하게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요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요거 되게 쉬워요. 쉬워가지고 금방금방 합니다. 자, 바다와 나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두 가지로 자, 바다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고 나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만 아시면 돼요. 바다는 무슨 공간일까? 들어본 적 있기 때문에. 자, 얘는 현실로 보시면 됩니다. 현실. 그 나비는 현실을 모르는 순수한 존재로 보시면 돼요. 현실을 모르는 순수한 존재. 그럼 요 기준으로만 딱 보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자, 볼게요.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수심이라는 게 뭐야? 그 물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거기서 수심이라고 하면 뭐야? 현실을 알려준 사람이 없기에. 맞죠? 그래서 밑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가 않다. 그치? 얘 지금 뭐야? 아무것도 몰라요. 응애하는 애야. 응애하는 애가 뭘 보고 있는 거야? 얘를 바라봤을 때, 저 또 아니겠지라고 생각한 거야. 저 또 아니겠지라고 그냥 생각했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바다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 순수한 이 존재 입장에서는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물에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밑줄.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했어. 그러면 뭐야? 여기 현실을 개족밥으로 봤는데 알고 보니 뭐야? 현실을 바로 직시해버렸죠. 날개가 절었어. 야, 나비가 날개가 절면 제대로 날 수 있겠냐? 고통을 받은 거지 지금 현실에. 그죠? 현실 직시하면서 고통을 받은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야?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그 다음에 밑에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령 서글픈 나비 허리야. 왜 서글프겠어?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인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밑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요거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이거 뭐야? 무슨 표현? 궁극화적 표현이죠? 그죠? 동규야? 궁극화적 표현인데 감각이 뭐랑 뭐가 나왔어요? 너 말하지 봐봐. 뭐 나왔어? 감각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야. 자, 감각이라는 게 뭐야?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거 있잖아. 뭐겠어? 지금 일단 촉각 하나 나왔고 이제 시린다. 또
그치? 시각도 나왔죠. 근데 어디가 더 메인이야? 촉각이 메인이라고?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실린 거잖아, 그치? 그러면 시각이 먼저지. 그죠? 그래서 얘는 공학적 표현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각의 촉각화. 시각의 촉각화로 보시면 되겠네요. 네, 마지막 안개의 나라는 좀 쉽습니다. 네, 안개의 나라는 쉬워요. 우리 아까도 그렇고 계속 뭐가 나왔어? 부정적인 현실들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일단 안개의 기능이 뭘까요? 안개 기능. 안개 기능. 안개를 통해서 뭐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지? 맞니? 그럼 요런 이미지. 차단, 은폐. 근데 이제 고전 시가에 나오는 이 안개까지도 합하면 차단에 좀 가깝다고 보시는 게 좋겠죠. 보통 장애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개가 껴있어. 님이 계신 곳 바라볼 수가 없네. 이러면서 막 징징이 따졌잖아. 그죠? 자, 봅시다. 언제나 안개가 짙은 안개의 나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거기 밑줄 쳐보자.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자, 그럼 일단 안개는 뭐랑 연결되는 거야? 시각적인 심상이랑 연결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개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맞니? 맞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개 때문에 거기 밑줄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안개 속에 사노라면은 안개에 익숙해져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자, 아무것도 보려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밑줄 쳐주시고요. 자, 일단 요러한 세계관이에요. 그죠? 요러한 세계관이고 진실이 은폐되면 세계관 속에서 여기서에 있는 여기에 사는 이런 민중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 그죠? 그럼 얘는 오히려 여기서의 민중은 어떤 존재라고 볼 수가 있냐? 이런 현실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안주하고 있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됐니? 자, 그 다음에 안개의 나라에서는 그러므로 보려고 하지 말고 뭐 한다고? 들어야 한다. 자, 들어야 한다. 그쪽 옆에 뭐라고 적어줄까? 그럼 들어야 한다라는 거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한다라는 얘기겠죠. 보이지 않는 곳이니까 여기가. 그죠? 듣는 건 현실을 제대로 인식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으므로 귀는 자꾸 커진다. 그럼 이게 현실을 인식한 상황인 거죠, 이게. 맞아요? 귀가 커지는 행위는. 그죠? 그 다음에 하얀 안개에 귀를 가진 토끼 같은 사람들이 뭐야? 안개의 나라에 산다. 그럼 얘네들은 어떤 민중이야? 각성된 민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문제는 좀 쉽습니다. 문제 볼게요.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가는 나와 달리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있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얘는 빼고요. 자, 2번 가는 나와 달리 단정적 어조를 통해 있냐? 가에 무섭지 않다, 돌아온다, 시리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그럼 나에는 있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뭐 산다 이렇게 있네요. 그럼 얘는 둘 다 있네? 3번 나는 가와 달리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어. 계절적 배경? 안개밖에 없는데요. 그죠? 넘어가면 되겠죠. 4번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있냐? 색채 이미지? 가는 있었죠. 청무밭. 그죠? 흰나비. 그 다음에 나는 있나요? 하얀 안개 있네요. 그럼 얘는 일단 맞고, 그 다음에 옆에 대상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자, 대상의 모습은 바다. 가에선 바다와 나비를 형상화했고, 자, 나에서는 뭐야? 민중을 형상화하고 있는 거죠. 자, 5번 가와 나는 모두 공간학적 심상을 활용하여 가는 있는데 나가 없죠. 그죠? 자, 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자, 기억 내려갔다예요. 그 다음에 니은 들어야 한다. 보통 이거 느낌이 딱 오지 않아요? 현실을 인식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1번 볼게요. 기억은 시련에 굴곡한 과거의 상황. 이건 전혀 아니잖아. 꺼지시고. 2번 기억은 연약함을 느끼게 된 원인.
뭐 비스무리하게 볼 수는 있는데 그 옆에 니은은 낙관적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니. 이거 아니잖아. 그치? 낙관적 태도가 아니죠? 낙관적 태도가 뭔지 알아? 정규야? 뭐야? 뭐? 어? 뭐라고? 안 되니. 낙관적, 그냥 산수하게 생각하면 되잖아. 낙관적인 태도. 긍정적인.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돼. 서술형 어렵죠? 이런. 자, 그 다음에 3번. 기억은 자연과 일치하고 싶은, 이건 고전시가 가서 하라고. 여기서 뭐 하지 말고, 시발. 그죠? 이거 됐고요. 4번. 기억은 삶에 대한 생각이 전환되는 계기를, 뭐, 비스무리한 것 같긴 해. 그쵸? 현실에 대한 생각이 전환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니는 삶에 대한 비애가 심화된다. 뭐, 슬픔이 더 심화될 게 없잖아요. 그죠? 이건 틀렸고. 5번. 자, 기억은 현실을 모른 채 이루어진 대응. 맞죠? 그죠? 모르고 갔잖아.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은 현실을 알기에 그로부터 도출해낸 대응을 보여준다. 이거는 맞는 말이네요.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에서 뭐라고 되냐? 작가는 때로는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내세우기도 한다. 가는 바다를 나는 나비 이야기를 통해 막연하게 근대 문명을 동경했던 지식인들이 밑줄 자신들의 소망을 실현할 수 없는 일제 강점하의 현실을 깨달으며 느꼈던 밑줄 비애감과 허탈함을 담아내고 있다. 그럼 가는 무려 일제 강점기 때 나온 거네요. 그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는 언제나 안개가 낀 나라 이야기를 통해 1970년대 엄격한 통제 속에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의 상황과 이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 그쵸? 현실을 안 주사하는 사람이라고 있잖아. 안 본 애들은. 그죠? 부조리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볼게요. 1번. 자, 가에서 흰나비가 바다를 청무밭으로 판단했다는 거 표현한 것은 근대 문명을 막연하게 동경했던 지식인들의 모습. 맞죠? 현실을 모르는 거. 자, 2번. 가에서 흰나비를 서글픈 모습으로 표현한 것은 근대화된 국가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조국의 현실에서 근대화의 냉혹함을 깨달은 지식인. 맞는 거네요. 3번. 나에서 안개의 나라는 언제나 안개가 짙다 라고 표현한 것은, 자, 거기 엄격한 통제로 진실을 감추는 부조리한 현실 상황. 연결되냐? 연결돼? 그 다음에 4번. 나에서 안개에 익숙해져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럼 이 새끼는 그냥 비판한 거겠네요. 그죠? 억압적인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냈다. 연결됐고요. 5번. 나에서 토끼 같은 사람들이 하얀 안개의 귀를 가졌다고 표현한 것은 사람들이 노력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을 이겨냈을 때의 상황이 아니라 이제 노력하는 상황인 거죠. 맞니? 이거 이해됐어, 동균이? 그래서 이건 답이 5번입니다. 일단 요거는 보기를 잠깐 보고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기. 자, 2번 문제의 가 부분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신동복의 야담집 학산서 한원과 이규경의 백과사전 오주연 문장 전산고에도 설생전과 거의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거기에서는, 자, 요거 배경만 좀 알아갑시다. 설생의 친구인 관찰사가, 자, 오도일의 조부인 오윤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 작가가, 여기 이 설생전의 작자가 오도일입니다. 이 사람은 할아버지 오윤겸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윤겸은 강원도 관찰사, 이조판서, 좌의정 등을 지낸 문신이다. 야, 지금 고위 벼슬 좀 한 친구네요. 그죠? 그래서 중앙정계에 있던 당시 개추국사가 일어나자, 그 개추국사라는 게 그 여기 소설 밑에 어휘 뜻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는 광해군에 반대하는 뜻을 품고 광주 목사로 물러앉기를 지원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뭐야, 지방 발령해달라고 막 한 거야. 그죠? 그랬는데 결국 관직을 그만두진 않았으며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냥 좀 현실에 충실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인조가 반종으로 권자에 오른 후에도 그 밑에서 고위직을 역임했다. 뭐 이렇게. 손자의 오도일 또한 인조의 계보를 잇는 임금 밑에서 부재학, 이주참판, 병조판서 등 요직을 거쳤기에
광해군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할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이미 벼슬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욕을 하냐, 그죠? 그래가지고 그게 설생전을 쓴 데에는 이러한 자기 가문에 대한 옹호, 거기 밑줄 쳐보자. 자기 가문에 대한 옹호. 이게 뭐야? 왜 옹호를 하는 거야? 내가 가슴으로는 내가 이게 좀 아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관직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창작 동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배경으로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아까 뭐가 있었냐면은 방금 같이 조금 어지러운 현실, 어지러운 정치 현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 보통의 선비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냐? 보통의 선비들. 우리 고전시가 생각해보면 되잖아. 그치? 맨날 임금님 그리워하면서 어디 살고 있어? 막 자연에서 막 살면서 난리 치고 있잖아. 그거 뭐라고 해? 자, 선비들이 은거를 한다고 하죠. 보통 은거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은거를 선택한 주인공이 여기에 나오는 설생입니다. 설생. 네, 설생이라는 친구가 이런 상황에서 은거를 하는 친구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또 다른 유형의 인물이 있는데, 네, 벗이라는 인물이 있죠. 친구예요, 친구. 친구인데 이 친구는 아까 뭐라고 했다고? 같은 정치 현실에 대해 대응을 어떻게 했다고? 그냥 현실을 수용하는 걸로 바꿔놨어요. 스탠스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아까 이게 가에 나와 있던 내용 부분이랑 연결이 됩니다. 됐어요? 자, 보도록 합시다. 청파리는 지금의 서울 남부에 있는 동리다. 이곳에 설생이라는 선비가 살았는데 의기가 있고 문학을 좋아했다. 설생은 기이한 재주를 가진 이로써 과거 공부에 힘썼지만 운수가 나빠 번번이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다. 얘 N수생이네요. 그죠? 일단은 N수생으로 이제 잡고 시작할게요. 네, 과거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됐어요. 그 다음에 광해군 말에 객추국사가 일어나자. 자, 이거는 뭐랑 연결시키면 돼? 아까 얘기했던 어지러운 정치 현실과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세상사의 염증을 느끼고는 속세를 떠나 은거하고자 했다. 야, 씨발, 이거 약간 핑계 아니냐? 야, 매 N수생이라며. 근데 씨발 현실이, 야, 이거 씨발 이러면 좆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은거, 아니 그냥 못 붙으니까 은거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이건 저만의 제 뇌피셜입니다, 알겠죠? 그대로 적으시면 안 돼요. 자, 아무튼 자, 마침 친구 하나가 설생의 집을 방문했는데 이 친구는 평소에 설생과 마음이 잘 통하던 이였다. 자, 이 두 친구 서로 뭐라고? 마음이 동일해요. 품은 마음은 동일한데 이 새끼는 진짜 안 했고 얘는 에이 씨발 그래도 돈은 벌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손바닥을 치며 간계한 마음으로 시사를 논하다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설생이 이렇게 말했다. 삼강오륜이 무너졌으니 선비가 이 세상에서 어찌 처신해야 하겠나. 자, 삼강오륜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뭐야? 뭐랑 연결시키면 돼? 어지러운 정치 현실과 연결시키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왜 삼강오륜이야? 그 개추국사에 대한 설명 잠깐 볼까요? 밑에 개축년에 광해군이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하고 이복대군이 영창대군을 서인으로 만든 사건. 폐륜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삼강오륜이 없다는 얘기가 여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은거하려고 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하면서 친구가 대답했는데 그게 바로 내 생각일세. 지금 자네 말도 있고 하니 함께 은거하고 싶지만 부모님이 계셔서 쉽게 허락할 수가 없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바수를 해야 돼, 친구야. 이런 얘기한 거야. 그죠? 나도 그렇게 하고는 싶지만 안 된다. 나 돈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어요. 친구는 곧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그 다음에 한 달 뒤 친구가 찾아가 보니 설생은 훌쩍 사라진 뒤였다. 새 임금이 즉위하자 등용되어 승진을 거부한 친구는 갑술년 어느 볼날 강원도 관찰사가 되어 영랑호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배를 타고 있었다. 이때 멀리서 배를 저어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 보통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냐? 아까 그 새끼겠죠. 그건 행방을 알 길 없었던 설생이었다. 이게 뭐야? 고전 소설의 우연성이죠. 관찰사는 설생을 자기 배에 오르게 하고 몹시 기뻐하며 근황을 물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양양부 관하에서 동남쪽으로 60리를 떨어진 곳에 있는 회룡굴이라는 곳에 산다네. 자, 설생이 어디 산다는 거야? 회룡굴이라는 어떤 공간에서 살고 있는데요. 자, 요 공간에 대한 특징을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졸라 대단한 공간입니다. 아, 누가 그냥 딱 보면 뭐야? 동굴이잖아요. 이 동굴에 집이 100채가 있어요. 이상한 공간이에요. 거기에 논밭도 있어요. 거기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어요. 뭐지 씨발 이렇게 그지. 그래서 몹시 외진 곳이라서 속이는 오는 이가 드물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 마침 오늘이 길을 잃고 시절도 좋기에 흥나서 문득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옛날 친하게 지내던 때의 일이며 헤어진 뒤의 일로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흥미진진하여 그칠 줄은 몰랐다. 잠시 후 비가 조금 그치면서 바람이 일어 배가 쏜살같이 움직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앞산을 몇 개나 지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마침내 설생이 일어나 말했다. 내가 사는 곳이 여기서 그렇게 멀지가 않네. 땅으로 걸어가면 수십 리쯤 될 걸세. 순풍이 불면 배를 타고 한 반나절이면 갔다 올 수 있고, 예전에 나에게 평생 좋은 곳으로 지내며 서로 잊지 말자라고 했으니까 한번 들려주었으면 하네. 그래서 관찰사가 좋다고 하고 배를 재촉하여 설생과 함께 떠났다. 그러면 그 부분 밑에 A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그 회룡굴을 들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있었던 내용과 좀 다르게 어떤 요소가 있냐면은 이 들어가는 여정이 들어가는데 이걸 우리가 기행 요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 그런 여정들을 적었다 해서 기행 요소랑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런 과정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로 돼 있냐?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쯤에 육지에 이르렀다. 관찰사는 말과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고 종들로 하여금 가마를 매게 하여 숲이 우거진 골짜기로 들어갔다. 험한 길을 힘들게 면히 걸어가니 푸른 벼랑이 우뚝 서 있었다. 여기가 이제 회룡굴 입구겠죠. 저절로 그렇게 깎여 모양이 기기묘묘했는데 높이가 수십 길은 되어 보였으며 가운데가 벌어져 있었다. 벼랑을 둘러싸고 좌우로 콸콸 물이 쏟아지며 물과 바위가 부딪히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벼랑 한편은 문이 하나 있었는데 회룡굴이라고 써 있었다. 문 앞으로는 돌길이 구불구불 오른쪽으로 가파르게 나 있었는데 좁고 험해 새들이나 다닐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두 사람은 벼랑에 벌어진 곳을 지나 칠덩쿨을 붙잡거나 등나무에 매달려 앞으로 나아갔으며 어깨를 구부려 회룡굴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가 바로 설생의 집이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죠. 굴 안의 땅은 터가 넓어 집 100여 채가 들어설 만한데 집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고 토지가 비옥했다. 씨발 동굴에 토지가 어딨어. 그죠? 물에서는 물고기를 잡고 산에서는 산나무를 채취할 수 있었으며 뽕나무, 배나무, 밤나무 등의 나무도 많았다. 아마도 옛사람이 잃었던 거기 밑줄 도원이나 귤주가 바로 이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 여기서 표현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런 키워드 많이 나오죠? 귤주, 도원, 혹은 다른 말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산영수라는 것도 있어요. 기산영수라는 말도 있고, 혹은 여산. 자, 요런 것들이 보통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를 뭘로 판단하고 있는 거냐면은 어떤, 이상적 공간으로 판단하면 돼요. 그러니까 경치든 뭐든 간에 여기는 이상적인 공간인 거예요. 그렇죠? 굴에 어떻게 집이 100개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만큼 자연의 어떤 공간인데 여기가 이상적 공간이다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쭉 이어서 설생이 관찰사를 인도해 마루 위에 오르게 하고는 아이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채소를 담아내거라. 관찰사가 먹어보니 맛이 담박하면서도 달아 속세 음식 맛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야, 우리가 브로콜리 먹는데 존나 달대. 개꿀 아니야? 그죠? 이윽고 두 사람은 아름다운 나무 그늘 아래 앉아있기도 하고 물가에서 고기를 잡기도 하고 숲속을 거니기도 하고 연못가를 산보하기도 했다. 물고기와 새들은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았고 구름과 안개가 마음을 즐겁게 했다. 산봉우리와 수석의 괴이하고 웅장한 모습이 사랑스럽고 볼만하며 아침 저녁으로 천만가지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니 셈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모습이 몇 가지로 변하는지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면 경치가 좋다는 얘기겠죠. 관찰사는 기쁜 마음에 돌아갈 것을 잊고 며칠을 그곳에 머물렀다. 관찰사가 마침내 떠날 차비를 하고 작별 인사를 하며 설생에게 농담을 건넸다.
산수가 맑고 기이한 곳에 사는 것들이야. 은자들이 본래 그렇다지만 야, 자네는 집도 이렇게 부유하니 산속에 살면서 어째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단 말인가. 아씨 뭐 로또라도 맞았나? 그죠? 설생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논일며 오가는 곳은 여기뿐이 아닐세. 그 세상을 벗어나 살게 된 뒤로는 내키는 대로 산수를 유람하며 다니는 것을 몹시 좋아해서 하루도 안 다닌 적이 없지. 서쪽으로는 속리산의 기이한 경치를 찾고 북쪽으로는 묘양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으며 남쪽으로는 가야산에 오르고 지리산을 넘었어. 우리나라 산천 중 기이하고 뼈하다고 소문난 곳이라면 그 절반은 가봤을 것세. 그러다가 마음 맞는 곳을 만나면 풀을 베어 집을 짓고 산비탈을 깎아 밭을 만들었지. 야씨, 그 정도의 정성이면 그냥 과거 합격하는 게 낫지 않냐? 아무튼 그렇게 2년도 살고 3년도 살다가 실증이 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 살았어. 이런 까닭에 내가 있었던 거처 중엔 산이 기이하고 물이 아름다우며 밭이 넓고 집이 좋기가 여기보다 10배나 더한 곳도 여러 군데 있다니 다만 세상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관찰사가 그 말을 듣고 기이하게 여기며 오래도록 탄식했다. 관찰사는 이별을 기념하여 시 한 편을 지어 설생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훗날 서울로 나를 찾아와 줄게. 그렇게 약속하고 떠났다. 3년 뒤 설생이 서울에 가서 관찰사를 찾았다. 관찰사는 마침 이조 판서로 있었는데 와씨 개쩌죠 그죠? 그 다음에 설생에게 벼슬을 주고자 했다. 자 그럼 얘가 뭐라 했을 것 같아? 응 안 받아 이러겠지 그지? 하지만 설생은 그것을 수치 섞이려고 세상으로부터 달아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뒤 관찰사가 예전에 갔던 회룡굴이라는 곳에 다시 가봤지만 그곳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고 설생이 어디 간지도 알 길이 없었다. 자 문제 봅시다. 자 1번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자 설생은 과거 급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뜻을 이룰 수 없었다. N수생 시점 이전 넘어가시고요. 2번 설생은 길 일에 외진 곳으로 거처로 옮기려고 배를 몰고 나타났다. 그런 거냐? 아니죠. 그냥 뭐였어?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구경 죄송합니다. 제가 공유는 아니죠 그쵸? 죄송합니다. 자 3번 2번이 정답이죠. 3번 설생은 과거의 약속을 언급하며 관찰사에게 회룡굴 방문을 요청했다. 그거 있잖아요. 이전에 뭐 같이 친하게 지내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죠? 그다음 4번 관찰사는 설생이 보통의 은자들과 다른 삶을 거론하며 설생에게 농담을 했다. 너 돈 많네 씨발 이러고 이제 그죠? 5번 관찰사는 설생과 다시 이별하게 되는 것을 아쉬워하며 후일의 만남을 기약했다. 3년 후에 보자고 했잖아. 나 훗날 서울로 찾아와 줄게 라고 했잖아 그죠? 답이 2번이에요. 자 2번 문제 나 부분만 볼게요. 가는 봤으니까 자 방금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 나에 대해서도 이해가 될 겁니다. 설생전에서는 나아감과 물러남에 대한 오도일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이 작품의 말미에는 설생에 대한 작가의 논평이 붙어 있는데 그 일부는 이러하다. 선비는 세상이 태평하면 벼슬에 나아가 뜻을 펴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은둔하며 내 한 몸을 조촐히한다. 일단은 은거하는 건 설생이 한 건 맞죠. 근데 세상이 편해졌어. 그러면 이제 다시 나와야지. 이는 군자가 상황에 따라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는 도이다. 설생은 혼란한 시절에 정치가 어지러움으로 은둔했지만 자 거기 밑줄 어진 세임금이 다시 나라를 일으키고 어진 무선비들이 함께 일어선 때 뭐래 관을 털고 기운을 내어 조정해서 벼슬을 했어도 괜찮았을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임금이 아까 쥐기했다고 했으니까 이제 좀 나름대로 태평해진 거잖아요. 그때 돼서 벼슬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1번 볼게요. 자 가를 고려할 때 가는 아까 그거죠. 가문의 약간 그 옹호 기억을 통해 기억이 뭐였냐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손바닥을 치며 강개한 마음으로 그거예요. 오도일은 조부가 비록 광해군 밑에서도 관직을 그만두진 않았지만 의로움을 하는 인물이었음을 알리고 싶었을 것 같아. 맞겠죠? 내가 관직을 비록했지만 여기 현실 수용은 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내가 마음만큼은 얘랑 똑같아 이런 얘기랑 연결되겠죠 그죠? 그다음 2번 가와 나를 고려할 때 오도일은 자신이 요직에 앉은 시기가 니은이 뭐냐 삼강호를 무려진 지금 세상이 어지러울 때죠 그쵸? 니은과 같은 일이 벌어진 광해군 때와 달리 나아감을 선택할 때라고 여겼을 것 같아. 그렇게 뒤에 부에서는 벼슬 하길 바랬잖아 맞죠? 그 다음에 가를 고려할 때 디귿을 통해 디귿이 뭐였냐 그게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이었죠. 오도일은 개추국사 당시에 조부가 곡장 은거하지 않은 데에 나름의 이유가 있었음을 말하고 했을 거다. 그렇죠? 4번
나를 고려할 때 리을로 봐. 리을이 리을 3년 뒤 설생이 관찰사 찾았다. 밑에 있는 부분. 자, 여기서는 설생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물러만 대신에 태평한 세상으로 나아감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음을 보여주는 거다. 아니죠. 안 나갔죠. 그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 나를 고려할 때 오도일이 생각하기에 미음은 어진 세임금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미음이 설생에게 벼슬을 주고자 하는 부분. 세상에서 설생이 받아들여도 좋아했을 법한 제안이었던 것 같아. 여기는 연결되고요. 3번 봅시다. 3번. 아까 잠깐 이 얘기를 했어요. 요 이상적 공간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기행 요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거기 볼게요.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조선시대 문인들은 직접 산수를 유람한 뒤 유람의 경험과 자취를 기록한 산수유기를 남겼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극소수 선비만 유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던 당시에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죠? 돈 많이 번다고 여행 많이 가고 그러면 못하잖아. 그죠? 많은 사람이 사랑채에 누워 타인의 산수유기를 읽으며 산수유기 밑줄 간접 체험하는 와유를 즐겼다. 그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행 못 가니까 뭐 봐? 여행하는 유튜버들 보잖아. 그죠? 아, 인도가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손으로 밥 먹는다고 씨발? 이런 느낌이었죠. 그죠? 자, 대체로 산수유기는 목적지로 향하는 여정을 유람 주체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풍광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며 음미한다. 설생전의 회룡굴에 대한 서술에는 이러한 산수유기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창작된 17세기 당시 문인들에게 산수는 유교적 차원에서 도덕적 의미, 자, 밑줄 쳐보자. 산수는 도덕적 의미를 탐색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옆에 어지러운 현실을 있는 도피처, 동그라미 쳐주시고, 도피처를 걸렸고. 이에 따라 산수유기 속의 산수도 전신적 휴식을 보장한 거기도 동그라미, 환상적 공간으로 그려질 때가 많았다. 자, 아까 그럼 회룡굴이 여기랑 연결이 되는 거죠? 이상적 공간, 환상적 공간, 그죠? 이해됐어? 자, 1번 볼게요. 자, 험한 길을 힘들게 멀리 걸어가니 푸른 벼랑이 우뚝 서 있다라는 진술은 산수유기에서 목적지까지의 여정을 드러낸 것에 해당한다. 그쵸? 2번. 옛사람이 일컫던 도원이나 귤주가 바로 이런 곳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관찰사가 산수를 간접 체험하며 와유를 즐기는 모습에 해당한다. 맞냐? 거기가 좀 뭔가 좀 거슬리죠? 직접 체험이지, 그치? 관찰사가 직접 갔다 왔잖아, 그치? 그런 행위는 와유가 아닙니다. 자, 3번. 맛이 단박하면서도 달아. 속세 음식 맛과는 전혀 딴판. 이거 브로콜리가 존나 달았다 이거죠. 채소에 대한 설명은 회룡굴이라는 공간이 환상적 성격을 지닌 산수. 이거 맞겠죠. 4번. 구름과 안개가 마음을 즐겁게 했다는 것은 유람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관찰사의 관점에서 보고 느낀다. 여기도 맞겠고. 5번. 산봉우리의 수석이 괴이하고 웅장한 모습에 대한 찬탄은, 찬탄 뭔지 아시죠? 찬양하는 거죠. 찬양. 시시각각 변화하는 풍광의 아름다움에 대한 유람 주체의 의미와 관련된다. 이거 연결이 가능하겠네요. 그치? 그 혹시 풀어봤냐? 문제? 어제 준 거? 봤어? 아직 안 봤어? 재밌는 건 많다 하던데. 아니 진짜 재밌어서 재밌다는 게 아니라 아까 어제도 얘기했잖아. 암흑물질 이런 거 나온다니까? 암흑물질 나도 몰라. 씨발 그게 뭔데? 적분 뭐냐고. 적분. 나 그런 거 모른다고. 자, 아무튼 요거 하고 시간 남으면 소설 하나만 더 하면 되겠네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뭐에 대한 문제냐? 이민에 대한 문제예요. 이민자. 이민은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나라에서 이민자와 관련된 문제가 첨예한 사회적, 정치적 쟁점이 되곤 하지만, 자, 일단은 뭐에 대한 문제? 이민자에 대한 문제가 있대요. 보통 우리가 이민자에 대한 문제가 뭘까? 일단 문화적으로도 좀 안 맞고, 그죠? 막 중국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 막 여기 막 아무데나 막 똥 싸고 난리 나잖아, 그냥. 그죠? 아, 진짜 그런다는 게 아니라, 민폐 끼치고 난리 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게 되곤 하지만 이러한 쟁점의 근본적인 이유는 종종 경제적인 데서 찾을 수 있대요. 자, 이민자 문제는 어떤 문제랑 직결이 되어 있다? 경제적 문제랑 직결이 되는데요.
자, 어떤 경제적인 문제냐, 밑에. 경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논리는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을 늘리면 그 결과, 거기 밑줄, 거기가 중요한 부분, 임금이 하락하여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추론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요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자, 이민자들이 늘어났어. 그죠?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자, 노동 공급이 늘어났대요. 근데 노동 공급이 늘어나면서 뭐가 하락한다고? 노동 임금이 하락한대요. 자, 우리 되게 단순한 지표로 보시면 돼. 뭐 생각하면 돼? 수요와 공급 구성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자, 이게 생산자의 공급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일반적인 물건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자, 너도 나도 일하겠다라는 사람이 많어. 그럼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면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야? 일하겠다는 사람들 중에 가장 월급 적게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 뽑겠죠? 아니야? 너는 월급 많이 줄 거야? 개새끼들인데? 아유, 이 나쁜 사람들이네. 인정을 베풀어야지. 아니야,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나 같아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한 뭐가 떨어진다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기존의 추론이에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수요와 공급만 제대로 변환할 줄만 알면은 풀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잖아, 그죠? 그 다음 밑에 임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추론의 근거는 이론적으로 노동 수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랑 연결되겠죠? 노동의 공급이 늘 때 사업장의 수요가 없다면 고용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용되기를 희망하는 인원이 많아지면 그들을 더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고자 할 것이다. 아까 말했던 부분 그대로 있죠. 고용이 늘어날수록 추구되는 노동력이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자, 이게 늘어나면서 생산에 기여하는 부분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야? 총 생산비에서 노동력에 대한 그 임금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이 더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경향이 있는 것도 사업주가 고용을 늘릴 때 더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배경이 된다. 노동력의 생산 기여 정도가 임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민자가 유입된 지역의 임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반대 현상. 그럼 뭐야? 얘네가 오면은 임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럼 그런 부분이 어디 있냐? 이민자가 유입되는 지역의 임금이 오히려 상승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과 반대로 자,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를 볼게요. 자, 거기서 이는 이민자가 유입돼 임금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뭐래 돼 있어? 임금이 상승하는 지역에 이민자가 유입되었던 결과. 그러니까 원래 임금이 상승하는 지역에 단순히 뭐가? 이민재가 유입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반대인 현상.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됐니?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이민자 유입이 임금을 하락시키는지의 인과관계는, 자, 이민자 유입 정도와 임금 추세에 상관관계가 나타나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밝혀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랑 뭐를 비교해야 된다는 거야? 유입이 된 것만큼 그 다음에 임금 변화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뭘 찾자는 거야? 상관관계를 찾자는 거죠. 그게 이 문단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 문단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들. 그럼 앞으로 여기에 대한 방법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이 다음에 나올 이중차분법이에요. 자, 이민자 유입과 임금 변화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이중차분법 사용이다. 예, 이중차분법. 자, 그 다음에 이중차분법은 이민자 유입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나타났을 임금 변화 A. 자, 일단 A 먼저 볼게요. 자, A. 자, 이민자가
유입이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 있는 경우에 거기서 발생하는 뭐라고? 임금 변화래. 이게 A의 사례인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민자 유입 전후에 실제 임금 변화 B를 비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자 B 얘는 뭐라고? 이민자가 유입이 된 경우에 임금 변화. 자, 이 둘을 비교하면 확실히 알겠죠? 이민자가 유입이 안 됐을 때 이 어떤 지역의 임금 변화랑 이민자가 유입이 된 지역의 임금 변화는 이 둘을 빼면은 뭐만 남아? 이민자가 유입이 됐을 때의 경우만 남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중 차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 임금 변화인 A B에서 A를 빼는 것인데 각 임금 변화인 A와 B 역시 뒤 시점의 임금에서 앞 시점의 임금을 빼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공통적으로 뭐라고? 뒤 시점에서 앞 시점을 빼는 거래. 그러니까 얘든 똑같이 이거는 공통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빼는 방법이 중첩되었다고 해서 이중차분법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얘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요구 부분을 다 빼면 뭐만 남는다는 거야? 이민자와 관련된 변수만 남는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거? 동균이 괜찮아? 자, 그 다음에 A를 통해 이민자 유입 외에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가 측정. 거기 밑줄 쳐보자. A를 통해 이민자 유입 외에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가 측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 유입의 임금 변화인 B에서 A를 빼면 자 뭐가 나오는데 이민자 유입이 임금에 미친 순효과 밑줄. 이런 순효과를 가려낼 수 있다는 발상이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를 구할 때는요 뭐에서 뭘 빼보면 된다? B에서 A 부분의 변수를 제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중차분법을 사용하는데 어려운 점은 A를 구하는 것이다. 이민자 유입이 없을 경우라는 가상 상황에서의 임금 변화이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대규모 이민자 유입 사례를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수행했는데 자, A를 구하기 위해 대체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왔다. 자, 그럼 여기를 구하는 것보다 사실 뭘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 부분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구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도 정리를 해야겠죠. 뭐라고 돼 있냐? 자, 이민자 유입 지역과 특성이 비슷하지만 이민자가 유입하지 않은 지역의 임금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뭐야? 특성이 비슷한 지역을 뽑는데 같은 비슷한 특성의 지역을 뽑는데 실제로는 그치 이민이 없는 경우 실제 이민을 하지 않았던 그런 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이민자 유입 지역에서 유입 전후 기간에 상하는 가까운 과거의 기간 전후 임금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럼 이건 뭐야? 두 번째는 유입 전의 시점을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원래 있는 같은 지역인데 유입 전 시점을 비교해 주시면 돼요. 됐어요? 자,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어렵습니다. 자, 둘째 방법의 경우 예컨대 이민자 유입 직전인 기준 시점 X가 있고 자, 요건 좀 정리를 해줄게요. 기준 시점 자 X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예요. 자, X는 유입 전에 기준 시점. 그 다음에 Y도 있을 거예요. Y는 지금 X의 1년 전이야. X의 1년 전. X의 1년 전. 그 다음에 Z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X의 1년 후에 되어 있어.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유입이 아예 일어나지 않은 경우 여기는 유입이 일어난 그 다음 해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여기는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는 아예 안 들어온 거고 여기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부터는 확실히 들어온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구할 때 밑에 A는 Y에서 X로의 임금 변화로 측정하고 자 여기서의 A 값을 뭘로 한다고? Y에서 X
그냥 B는 Y에서 Y가 아니라 뭐야? B에서는 뭐야? X에서 Z로 가 있어요. X에서 Z. 그러면 우리가 어느 부분이 임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Z 하나로 통일하자. Z에서 X를 뺀다고 해보자. 어쨌든 차이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임금 변화를 계산하는 거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다음 밑에 자, 이중 차분법을 사용한 연구들의 결과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중 2021년 노벨 경제학자를 수상한 데이비드 카드 등이 쿠바의 정치 변혁에 따른 미국으로부터의 대규모 이민에 대한 수행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 유입이 현지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매우 작았대. 그래서 결론이 뭐였어? 실제 영향은 매우 작았대요. 매우 작았대. 이런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부터 여기 세 가지 털고 갑시다. 자, 이 세 가지 뭐냐? 첫 번째, 이민자가 유입된 지역에서 노동 공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인구가 늘고 소비 규모가 커지면서 노동 수요도 증가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요. 자, 이민자가 일단 처음에 생기면서 노동 공급이 증가하긴 했죠. 그죠? 했죠. 근데 문제가 뭐냐? 얘네들도 사람이잖아. 얘네 일만 해? 얘네들도 소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야? 결론적으로는 이게 되면서 뭐가 이루어진 거야? 인구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소비자도 늘어난 거지. 그치? 소비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뭐가 발생? 어떤 수요가 발생. 그치?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노동 수요가 발생한 것만큼의 이 공급량이 상쇄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살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잖아. 그러니까 뭘 더 돌려야 돼? 공장 더 돌려야 돼. 얘네가 들어온다고 해서 임금이 무조건 하락하는 게 아니야.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서 노동 임금이 어느 정도 요걸로 인해 상승이 되는데 사실 요 부분이랑 여기에서는 뭐야? 노동 임금이 하락한다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이랑 상쇄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밑에 그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노동 공급 증가로 인한 임금 하락 압력이 어느 정도 상쇄되는 것이다가 첫 번째 원인이에요. 자, 그다음 둘째, 이민자가 유입하면은 대체로 저임금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데 이 경우 노동을 대체하는 기계 도입이 지연되어 노동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노동 공급인데 이 노동이 저임금이죠. 그죠? 근데 봐봐. 이게 뭐가 지연이 된다? 이 저임금 노동이 증가하면서 기계화가 지연이 된대요. 자, 요즘 생각해보자. 요즘 키오스크 많이 사용하잖아. 그쵸? 메가커피든 맥락을 가든 뭐 버거킹을 가든 다 키오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기존에 뭐가 있었어? 그걸 다 누가 했었어? 알바들이 다 했었잖아. 저임금 노동을 받으면서. 그죠? 맞아요? 최저임금 이런 거 받으면서 했잖아요. 물론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 이미 이렇게 받을 알바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기계를 굳이 돈 들여서 구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됐어? 얘네가 있기 때문에 이 기계화가 좀 더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기계화가 더 일찍,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종종 발견되는 현상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요거까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지금 뭐냐? 그 밑에 이러고 있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민자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은 자, 뭐가 돼 있냐? 일부 현지인들 미쳐주고 현지인들은 이들을 관리하는 직책으로 승진한대요. 자, 이번에는 의사소통이 조금 어려운 공급이 발생했을 때 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된다고? 반대로 현지인들이 뭐 한다고? 승진한대요.
자, 우리가 승진을 한다는 얘기. 원래는 나도 어떤 공장의 노동자였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너무 많아지고 말을 잘 못하니까 그걸 관리할 누군가가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원래는 내가 공장에서 작업했던 사람이 갑자기 관리인이 되는 거야. 그럼 그렇게 되면 승진을 하게 되면 결국 결론적으로 뭐야? 그만큼의 임금이 상승되겠죠. 이해됐어? 그래서 거기서도 뭐라고 돼 있냐? 자, 저임금 노동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 방식이 재조직되면서 현지인들의 평균적 임금 수준은 오히려 향상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되니? 그 다음에 즉 이민자와 현지인 간이 노동 공급에서 대체 관계가 아니라, 그럼 이 대체 관계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대체 관계?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게 대체 관계죠. 그러니까 얘가 노동력으로 대체되면서 임금이 떨어지는 건 대체 관계고, 근데 오히려 요런 세 가지의 원인으로 인해서 그런 게 임금 하락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뭐라는 거야? 보완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포인트가 크게 세 가지죠. 요 대체 관계에 해당하는 요 기존의 이론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상관관계를 구하기 위한 이중차분법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막상 실험을 해보니까 그 정도의 영향은 없고 요런 원인들로 인해서 이 둘이, 노동자와 현지인들이 보완관계를 가지고 있다, 요 세 가지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사실 여기서 진짜 어렵게 문제를 낸다고 하면은 요 부분에서 어렵게 나오겠지, 그죠? 왜? 여기서 이런 것들을 빼줘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실제로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1번부터 봅시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이민자 유입 시 노동력의 생산 기여 정도가 감소하면은 임금이 하락할 수 있다. 그치? 기여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싸게 생산한다는 얘기니까 하락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2번, 이민자 유입 시 노동 수요 상황은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그치? 수요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맞고요. 3번, 현실에서는 이민자의 유입이 원인이 되어 해당 지역 노동시장의 임금이 상승하게 된다. 그런 말 없었잖아. 그치? 상쇄되는 건 있었는데 상승한다는 말은 없었잖아. 그죠?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자,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현지인의 임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추론이 이민에 대한 경제적 쟁점의 대표적인 얘기다. 그치? 여기 경제적 문제에 대한 얘기가 요거였으니까 연결이 되겠죠. 그쵸? 5번. 이민자 유입과 임금 변화의 인과관계는 이민자 유입 전의 임금 변화를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그치? 이중차분법이라는 걸 적용했지만 이걸로만은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쵸?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이민자와 관련된 문제는 어떤 이유로 첨예한 쟁점이 되는가? 여러 가지 있었죠. 사회적인 부분, 뭐 정치적인 부분, 그냥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게 다 있었잖아. 그쵸? 이런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 이민자와 관련된 문제. 그 노동 그 수요나 이런 것들로 설명이 가능한 거잖아. 그쵸? 그다음 2번. 이민자 유입이 임금을 하락시킨다는 추론의 근거는 아까 그 밑에 있잖아. 그치? 생산 기여도가 낮아지면서 더 적게 된다. 3번. 이민자 유입과 임금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은 아까 이거지. 이중차분법. 4번. 이민자 유입이 현지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의 공통점. 연구를 2개나 했나요? 없는 것 같은데. 그죠? 4번 틀렸고요. 5번. 이민자 유입으로 노동 공급과 노동의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면 임금 하락이 크게 발생하는가? 요거 있죠? 여기에 대한 답 여기 있죠? 요거 좀 찾아볼 수 있죠? 여기다 요거 써줄게요. 이렇게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 아까 얘기했던 그 이중차분법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자, 봅시다. 여기 이제 지워도 되죠? 앞에 거는. 자, 거기 볼게요. 가를 적용하여,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연구자 M은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이민자 유입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갑도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갑도시는 을국과 인접해 있는데 을국에 2020년 3월 초 내전이 발생하여 을국에서 갑도시로의 대규모 이민이 발생했다.
자, 대규모 유입 직전인 2002년 2월 갑도시의 평균 임금은 주당 1,000달러였습니다. 자, 이제 어디 봐야 되냐? 유입 직전인 2020년 2월. 그죠? 그럼 이걸 뭘로 봐야 돼? 기준점. 여기를 봐야겠죠? 그쵸? 맞죠? 그럼 여기가 언제라고? 2020년이었냐? 2020년 2월. 여기가 기준 시점. 여기는 얼마였다? 주당 1,000달러였으나 대규모 이민이 발생한 후 2021년 2월 집계한 주당 평균 임금은 950달러였다. 그러면 1년 후에는 얼마였다고? 950달러였대요. 950달러.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쨌든 이것만 봤을 때는 뭐야? 이민이 들어오면서 뭔가가 임금이 낮아진 기분이 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M이 갑도시의 임금 변화를 연구하여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였다고 했을 때, 자, 가 방법과 나 방법이 있었어요. 이 가 방법은 뭐냐? 갑도시와 같은 국가 내 병도시의 임금 변화와 비교. 병도시는 갑도시와 특성이 비슷하지만 같은 기간에 이민자 유입은 전혀 없었다. 자, 이게 뭐야? 가의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병도시의 주당 평균 임금은 2020년 2월에 1,000달러, 2021년 2월에 930달러였대. 자, 여기는 1000에서 930으로 빠졌대. 대충 느낌 오죠? 뭐야? 이민자의 유입과 상관없이 오히려 이민자 유입이 안 돼서 더 떨어진 거네? 이런 결과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나 부분 볼게요. 자, 갑도시의 직전 1년간의 임금 변화와 비교. 갑도시의 2019년 2월 주당 평균 임금은 980이었다. 그냥 그러면 여기가 어디야? 여기 부분 얘기하는 거죠. 980. 그렇죠? 1년 전엔 980이었고 그 다음에 기준점에서 봤을 때는 얼마였어? 1000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갔을 때 950으로 나와진 거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요거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갑도시의 B는 어떻게 빠져야 돼? 유입 후와 유입 전으로만 빼면 되지. 맞죠? 유입 전 시점 얼마? 1000이었죠. 유입 후에 얼마? 950이었죠. 그럼 950에서 1000을 빼서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 이해됐어? 동균이 이해됐어? 자, 2번. 자, M이 이중차원법에 가를 이용한다면은 A는 마이너스 70이다. 자, 가가 뭐였어? 이걸 이용했죠? 그렇죠? 자, 실제로 어땠어? 더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70으로 나온 거지. 증감률이. 그죠? 자, 3번. M이 이중차분법에 가를 이용한다면은 이민자 유입이 갑도시의 임금을 하락시켰다고 결론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치? 봐봐. 얘는 이민 안 된 부분이 70달러 떨어졌잖아. 근데 유입된 경우에는 50달러밖에 안 떨어졌잖아. 그치? 1000에서 50달러밖에 안 떨어졌지. 맞아?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이죠. 1000 이해됐어? 어려워? 제가 약간 가우뚱 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거 맞지? 자, 그럼 4번. M이 이중차분법에 나를 이용하면은 가를 이용할 때보다 A의 값이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가는 뭐였어? 가를 이용할 때는 어땠어? 울지 마. 울지 말고 얘기해. 울지 말고 얘기하세요. 자, 나를 이용한 경우. 자, 나를 이용하면은 얼마야? A의 값이 우리 뭐라고 했어? A 값. 이민자 유입 직전이었잖아. 근데 우리 뭘 기준으로 보자 했어? 이거 기준으로 보자 했잖아. 980이네. 이거 안 되는 상황을 변수로 두면 되는 거잖아. 근데 가에서는 뭐였어? 가에서는 뭘 기준으로 했지? 가 방법에서는? 가 방법에서는 뭐였어? 요거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A 값이 크겠죠? 괜찮으시죠? 막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저 울면 안 돼? 우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5번. M이 이중차분법에 가나 중 어느 경우를 이용하든 이민자 유입이 갑도시의 임금을 하락시켰는지에 대해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그럼 다시 보면 되겠죠. 일단 가는 아니죠. 근데 나는 어때? 980에서 1000으로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으니까 유입되고 나서 떨어졌네 라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이민자 유입이 임금의 하락에 영향을 줬다 라는 결론이 가능하죠. 이해됐어? 진짜로? 다시 한번 해줘? 자, 우리 가에선 이미 결론을 냈지.
이것까지 이해돼? 근데 여기서는 어때? 자, 이게 있잖아. 2019년이에요. 이게 얼마야? 2021년이죠. 근데 여기서 열로 넘어갈 때는 임금이 상승했잖아요. 근데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유입이 돼서 떨어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파악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민자 유입이 되면서 임금이 하락한 결과가 나온 거잖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었지. 그럼 연규 결과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해 안 됐어? 다시 한번 해줘. 왜 계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 뭐 어떤 거? 여기? 자, 그러니까 가랑 비교했을 때는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지역에서는 뭐야? 100에서 950으로 떨어졌잖아. 근데 얘는 이민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더 많이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얘는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결론이 났잖아. 그치? 여기까지 맞아? 근데 그에 비해 나 같은 경우는 자, 유입되기 아예 1년 전에는 임금이 이랬다가 기준점에서는 상승을 했어. 근데 이민자가 유입으로 인한 결과가 1000에서 950으로 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있다는 거야? 이민자가 유입되고 나서 임금이 하락된다는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같은 결과가 닿을 수가 없는 거지. 다르게 해석한 거잖아. 그래서 그게 틀린 거야. 5번. 같은 결론이 아니라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이제 괜찮아? 울지 마. 우는 거 아니야. 울지 말고 얘기해. 자, 마지막 4번. 자, 윗글의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 대체 효과일 겁니다. 그죠? 대체관계. 자, 그럼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대체관계가 아까 그거였잖아. 임금 오면은 같이 하락하는 거, 그죠? 자, 1번. 이민자 유입으로 기계 도입이 지연되면은 오히려 뭐야? 보완관계지. 그죠? 이거 맞고. 자, 2번. 현지인의 임금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기억의 증거로 볼 수 없다. 그치, 이것도 보완관계니까, 그죠? 3번. 다른 지역보다 기계화가 더 활발한 곳은 그럼 이미 뭐야? 기계화가 이루어졌고 대체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겠죠. 그죠? 잠깐만. 그게 아니지. 더 이상 대체가 안 되잖아. 노동자가 대체가 안 되잖아. 기계화가 되면 더 이상 노동자를 뽑을 수가 없네요.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다음에 4번. 이민자가 유입된 지역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그치? 않으면 뭐가 되는 거야? 임금 하락만 되는 거니까 대체관계가 되겠네요. 자, 5번.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민자의 유입은 원활한 이민자 유입보다 기억이 약할 수 있다. 그치? 이러니까 현지인의 임금이 상승되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3번 이해됐어? 근데 아까 거? 3번 문제? 괜찮아? 진짜 괜찮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왜 처음에 멘탈 나간 거 같지? 멘탈 나간 거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제는 그때 드렸던 그 이감 간단하게 풀어보시면 되고